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하고 후임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곧바로 내정됐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질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5,700여만 원 늘어난 76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고위급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실장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에 소리가 녹음되는 CCTV까지 설치됐다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가짜 장비라고 정면 반박하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체포 3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곧장 광주로 내려간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에 대한 논란으로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식 사의를 밝혔습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데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늦은 오후 갑작스럽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용산 대통령실 공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보실장 측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는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김 실장은 1년 전 윤 대통령에게서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엔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돼 새로운 후임자가 와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한 실장의 공식 사의 표명이 나온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홍보수석 브리핑. 바로 후임이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현 주미대사인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외교부 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날 불거진 안보실장 교체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던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사임을 만료했지만 김 실장이 국정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한미, 5월엔 한미일 회담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수장이 전격적으로 바뀐 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함께 취임 1년을 전후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큰 외교 행사들을 앞두고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이 바뀐 건 그동안의 실책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논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가 경질을 주도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떠난 건 김일범 의전비서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지난 10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습니다.
여기에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일, 한미, 한미일까지 대형 외교 행사를 목전에 둔 민감한 시점.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건 이례적이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미국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국빈 방문 때 블랙핑크나 BTS 등 K-팝 스타가 함께하는 공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됐고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뒤 수습해 실망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사이 혼선이나 잡음이 누적되어 온 점도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가 경질을 주도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며 우려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의 충정 어린 사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무 수장까지 교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은 70억 원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5,700만 원 많은 76억 9,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경기도 양평의 토지, 예금 등 재산의 93%를 차지하는 71억 5,900만 원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등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 4,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265억 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31억,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75억 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 사이 재산이 무려 22억 7천만 원 늘었는데 지난해 신고할 때 실수로 빠졌던 발행 어음 부분이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비서관급 참모 50명으로 범위를 더 넓히면 평균 재산은 45억 6천만 원입니다. 444억 원을 신고한 대통령실 최고 부자 이원모 인서비서관의 영향이 컸는데 유명 한방병원의 딸인 배우자가 가진 328억 원어치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한 2,037명의 평균은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용산 최고위층은 이보다 3.5배, 비서관급은 2배 이상 재산이 많았습니다. 윤리위는 6월 말까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 거짓이나 누락 신고가 있는지 등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 정기 재산 공개에서 재산 총액 1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2023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조 구청장은 지난 신고보다 4억 7천만 원이 늘어난 532억 5천만 원을 등록했습니다. 조 구청장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서울 강남과 서초, 인천 강화 등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고양과 강원, 속초 등의 오피스텔 39채와 상가 28채, 숙박시설 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천여 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에 하프와 청나라 시대 그림, 금괴 같은 이색 재산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하프 3점과 회화 1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모두 1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신고했습니다. 박청인 한경대 부총장은 청나라 말기 화가의 작품 오색과도라는 그림을 3억 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미연 감사원 감사위원은 본인 명의의 24K 금괴 7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우자 명의의 14억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지 10시간여 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한 위원장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제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방통위 간부 2명, 그리고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크게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소명을 자신했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3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법원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반년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실 사무실에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어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없는 지분을 특정 금액에 끼워 맞추다 보니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서도 그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 CCTV는 가짜 모형이었다며 전 실장 측의 주장은 이미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탄핵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428억 원 산출 시까지 공개하며 김만배 씨가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이상은 이 대표 측 차명이라고 한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는 전 씨는 석방 이후 곧장 광주로 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체포 3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대마초, DMT 등등 각종 마약들을 사용한 걸 인정했습니다.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검사 기록은 좀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요. 전 씨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마약 의심 물질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한국 국적 소지자는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전 씨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가족을 대신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사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던 전 씨는 석방 즉시 광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일단 가서요. 그 다음에 재단 측에 연락을 드려서 언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쭙고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은 전 씨가 사죄하러 광주에 오면 만날 것이라며 원한다면 5.18 민주묘지 방문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만남이 성사되면 전두환 일가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죄한 첫 사례가 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미국이 먼저 인도 청구를 했지만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한 권도영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몬테네그로를 관할하는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회견 전날 몬테네그로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조속한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권 대표 등이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압수한 이들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는 한미 양국이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는 코바치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이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바치 장관은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검찰의 구금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 등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들로 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은 어느 국가로 가든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혼부의 출생 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법 제4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부의 출생 신고를 제한하는 건 곧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인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가구를 매입한 곳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최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 쓸고 또 곰팡이 쓸고 그러는데 이사를 했는데 지상이라 그리고 빌라라요. 지하에는 없던 화장실도 옆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새 집이라 주방도 새로 해서 좋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50만 원은 LH 등 관계기관이 낸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올해 초 비정상 거쳐 2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되면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 상품을 민간주택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예산은 2,500억 원으로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나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무이자 대출입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공급 외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5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했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사업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7억 8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인원을 120만 명으로 잡았던 잠정안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 예산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기존 41개 대학의 2배 이상인 약 90개 대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학교에서 돌봄과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총파업이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유치원과 초등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은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와 같은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한국학교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과 명절 휴가비, 복리후생 수당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계획된 것입니다. 전북 전주에 가본 분이라면 한옥마을 옆에 버드나무와 억새가 우거진 생태하천 기억하실 텐데요. 이 하천을 두고 요새 전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천은 전주 도심을 관통해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24km 길이의 하천입니다. 또 아주 깔끔하게 차로 잰 듯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 모를 들꽃과 들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YTN 리포트 영상은 5년 전 또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의 전주 천변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이 버드나무와 또 억새 군락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모습인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겠다며 하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있던 일부 구간은 완전히 정리돼 곳곳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버드나무들은 밑동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둔치에 남은 나머지 나무도 모두 베이게 됩니다. 무차별한 버드나무 골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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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민단체는 야생동물 보호나 홍수기 재해 대비 또 도시 미관까지 어느 하나 챙기지 못한 생태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관 협의로 하천을 관리해온 전주시 조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거에 협의도 않고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전 하천 정책과는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다. 내지는 본인의 어떤 개발 시장의 이미지를 더욱더 굳히겠다. 뭐 이런 태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전주시는 하천의 치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자연하천 유지하면서 환경과 이수에 너무 치중했다 봐서 재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전체
제거하는 걸로.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시민사회와 하천 관리 방향을 협의하겠다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 데다 이미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는 노릇. 자연 생태 하천을 자랑하던 전주천에 생긴 깊은 생채기만큼이나 전주 시민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건설사와의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우암건설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지인 장모 씨가 최대 지분을 가진 우암건설에 공사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공사비를 책정해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치거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돼 강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달아난 외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카자흐스탄 국적 21살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검거된 또 다른 카자흐스탄인 남성과 함께 지난 26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나와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학생을 포함해 6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초등학교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기 소유를 둘러싼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규제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 공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경찰의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 교실과 복도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용의자는 2층 로비에서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신고에서 제압까지 걸린 시간은 14분. 신속한 대처에도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희생됐습니다. 28살 여성 용의자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지도까지 만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범행을 위해 주변 5개 지역 판매점에서 총기 7정을 샀습니다. 모두 합법적 구매였습니다. 3 of those weapons were used yesterday during this horrific tragedy that happened. 국민 불안과 총기 규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Had enough of sending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school and wondering if they're going to be victims of assault rifles? I mean, this is madness. What the magazine holds, the goal is to get guns out of the hands of people that are mentally unstable or criminals. So.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 명가량인데 소유한 총기는 4억 정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들어 4명 이상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은 131건에 이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5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중서부와 전부, 영남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아침까지는 안개까지 뒤엉키며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이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6.6도, 대전은 4.7도, 울산은 7.9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전과 대구는 24도, 울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김 실장 사의 표명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고 그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김 실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했고 대통령은 만류했지만 본인이 거듭 이 같은 뜻을 전해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주미대사의 후임자는 신속하게 선정해서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장차관급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의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 2,037명 가운데 73.6%인 1,500여 명은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가장 컸습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31.3%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28.8%,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가 18.8%를 차지했습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만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급여 저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 4천여만 원 증가한 18억 1천여만 원을 올해 재산으로 신고했고 재산이 가장 많은 판사는 198억 6천여만 원을 신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15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 5천만 원 증가한 29억 6천만 원으로 65억여 원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이 가장 많았고 유남석 소장은 36억 5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올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되는 차기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라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에 필요하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부패에 맞서고 인권 촉진 등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처음 개최했습니다.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계획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현재 38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오늘 당정 간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구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박모 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했던 1,000원의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사업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대학은 물론 예산도 15억 9천만 원으로 2배가량 확대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대학생들이 학교로 갑니다. 메뉴는 쌀밥과 김치찌개, 햄볶음, 샐러드, 깍두기, 콩나물 무침인데 가격은 단돈 1,000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내는 1,000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인기 폭발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한이라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생활 습관도 좀 더 바르게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대학교에서 겪었던 사업 중에 제일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야 주목을 받은 겁니다. 대학 시절 1,000원의 아침밥을 즐겨 먹던 학생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사무관으로 들어와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0년도까지 시험 준비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1,000원 아침밥 덕분에 학교 생활 건강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난 농식품부는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도 대폭 늘리고 아침밥을 그렇게 그 제도를 원하는 그 학생들 숫자도 좀 대폭 늘리고 해서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7억 8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잠정안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 예산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약 90개 대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신규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현재 참여대학에는 지원 학생 수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관세청이 입국자의 99% 정도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를 원래 계획보다 2달 앞당긴 오는 5월부터 폐지합니다. 대통령 주재 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관세청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시기를 5월로 2달 앞당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관세청은 국무총리 주재 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든 입국자의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미국이나 EU처럼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신고서를 작성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경찰이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해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연방경찰청을 방문해 한 캐나다 경찰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초국가 범죄, 테러, 마약 등 다양한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 분야를 확정하고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 창업자가 노조 탄압 의혹으로 미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노조 결성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스타벅스 창업자는 부당 노동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청문회 시작부터 스타벅스 창업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징계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In order to combat this increase in union organizing, corporations have engaged in an unprecedented level of illegal union busting activities. 청문회 출석을 수차례 거부하다 결국 CEO 자리를 사퇴한 뒤 의회에 나온 창업자는 노조를 탄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달기사였던 아버지가 부상으로 해고당해 가정이 어려움을 겪은 뒤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we wake up thinking about how we can put our people first, put them in a position to win, and do everything we can to demonstrate the conscience, the heart, and the values of Starbucks Coffee Company.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부당 노동행위 판결을 수없이 받고도 노조 탄압을 부인하는 건 오리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akin to someone who has been ticketed for speeding 100 times, saying, I've never violated the law because every single time the cop got it wrong. That would not be a believable contention.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쓴 슐츠 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청문회를 열고 있다며 엄호 사격에 나섰습니다. That you're being grilled by people who ha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create a single job. If the goal is to destroy the goose that laid the golden egg, then by all means this hearing is a good beginning.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노조 탄압 실제 사례를 증언했고 창업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협상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슐츠 창업자는 노조 결성을 막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1%에 불과하고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는 스타벅스는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현지 시각 29일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 테러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더 일찍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가 전했습니다. 코바치 장관은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철강 등의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더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 시각 30일 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강화 전략을 담은 그린데일을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타임스는 영국 탄소국 경세가 EU와 비슷한 내용이 될 걸로 보이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이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핵 전력 점검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29일 올해 전략 미사일군 준비 계획에 따라 시베리아 옴스코 미사일 부대와 야르스 ICBM으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의 종합 점검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는 3천여 명의 군인과 약 300대 군사 장비가 투입되며 전략 미사일군 지휘부가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약 80%에 합법적으로 판매된 총기가 사용됐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6년에서 2019년 미국에서 4명 이상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77%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적으로 사들인 총기를 범죄에 사용한 경우는 13%에 불과했고 가족 등 지인의 총기를 훔쳐 난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범행을 한 총기 난사범의 80% 이상은 가족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 후 첫 국빈 방문 일정으로 독일을 찾아 브렉시트 이후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합니다. 찰스 3세 부부는 현지 시간 2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9월 즉위 후 처음이자 영국 국왕으로는 8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상물 검출 시간이 2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돼 피해 확산 차단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이었던 24살 A씨. 평범했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겁니다. 길거리를 다녀도 이 사람이 나를 봤을까? 나의 그 피해물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극심한 우울증도 앓고 지금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가해자는 처벌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삭제해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은 끊임없이 재유포됐습니다. 개 하나 처벌된다 해서 제 피해물이 그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고소를 하고 아무리 한 달에 몇 번씩이고 경찰에 가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돕고 있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영상물을 찾아냈는데 이젠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버튼 한 번만 눌러 피해자와 관련한 모든 영상물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여러 대 구성해갖고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적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 콘텐츠의 수많은 링크 사이트나 SNS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기법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색어 입력부터 검출까지 한두 시간 걸리던 게 3분으로 단축되고 24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2,500건 가까이 삭제했는데 올해는 25,000건까지 지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노동인구가 많은 울산에 전국에서 11번째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세워집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울산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을 따라 자리 잡은 33,000 제곱미터 부지. 폭죽이 터지며 병원 건립 공사 시작을 알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이 울산에 들어서는 겁니다. 지상 8층, 지하 2층으로 3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부지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마련했고 건축비 등엔 국비가 투입됩니다. 18개 진료과를 갖춰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재활전문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까지 함께 들어섭니다. 어린이 재활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500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병원이 완공되면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 전용 병상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건립되면은 산업재해 환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반 진료 등의 양질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간산업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울산은 크고 작은 산업재해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2026년 개원하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산재 환자의 재활을 돕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드디어 모레 개막합니다. 무려 7달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하는데요. 내일 무리 무대에서 열리는 화려한 개막식 등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 한복판에 마련된 무대에서 막바지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도시가 거대한 정원으로 변신한 전남 순천. 박람회장 사이로 난 길마다 향긋한 꽃과 싱그러운 풀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정원의 산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합니다. 어딘가에는 이 탄소를 저감해주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천이고 이 정원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크기만 19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여기에 경관정원 330만 제곱미터까지 더하면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탈바꿈한 셈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7달 동안 봄과 여름, 가을을 거치며 무려 3,500만 송이 꽃이 피고 집니다. 10년 전 정원 박람회와는 달리 색다르면서도 순천만의 색깔을 입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홍수에 대비해 만들었던 저류지는 봉우리 2개가 돋보이는 잔디 광장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가로지르던 아스팔트 도로도 풀과 모래를 입혀 누구나 편히 걷는 길이 됐습니다. 함께하는 정원, 회복하는 자연, 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한 겁니다. 이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일이었는데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 두루미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 야쿠르트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쯤 80대 치매 노인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 뒤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A씨는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중리시장에서 문자 내용과 같은 옷을 입고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시민 덕분에 실종자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5월 초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전부, 영남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6.6도, 대전이 4.7도, 울산은 7.9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5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전과 대구는 24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